내 마음의 이순신. 오늘은 김훈 작가님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쓰신 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참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이 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나 주도 면밀하게 인간 이순신을 파헤치고 살펴서 그 한 시대의 영웅을 글로써 뚜렷이 되살려내고 그 감동과 교훈을 읽는 이들에게까지 생생히 끼쳐주는 또 다른 세대의 현인이랄 수 있는 김훈 작가님께 이순신 장군님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현 시대에 이런 우국충절의 충신이나 영웅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든든할까 하는 생각을 영화 남한산성을 보고 나왔을 때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김훈 작가님 반의 반이라도 이런 충신이나 영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이 글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위인전으로 읽었던 이순신 장군하고 다른 그런 여러 생각이나 느낌으로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역사가 기록이 아니라 풍경과 표정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남해 일악사와 남한산성 서문이 그곳이다. 이순신은 1598년 11월 19일 노량 관음포에서 전사했다. 그가 전사하던 날 친일년간의 전쟁은 끝났다. 일악사는 그의 순국 234년 후 순조 말년에 관음포 순국 현장에 세워진 사당이다. 일악사는 이가 떨어진 자리의 사당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이는 이순신 장군이겠죠. 주어 한 글자와 동사 한 글자만으로 구성된 이 차가운 문장은 너무도 무정해서 나는 일악사 현판을 볼 때마다 진저리 친다. 일악은 물리적이다. 일악은 이 무정한 두 글자로 충, 열, 진, 무 같은 커다란 문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장엄한 슬픔의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차가운 문장 속에서 슬픔은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다. 일악사는 오래된 소나무 숲에 자리 잡은 작은 사당이다. 이 숲에는 늘 엄숙하고 비장한 기운이 서려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인은 여기서 낙하였다. 조명연합군 함대 전체와 일본 함대 전체가 맞붙은 1598년의 겨울 바다였다. 숨을 거둘 때 이는 말했다. 지금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남한산성 서문은 산성의 4개 문 중에서 가장 초라하다. 높이가 낮아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다. 서문은 임금이나 고위 관리들이 통행하는 문이 아니고 한강 유역 백성들이 성안을 드나들던 문이었다. 서문 밖은 가파른 산길이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통곡하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서문을 나왔다. 대열은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갔다. 인조는 송파 삼전도에서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하고 신하가 되었다. 일악 후 39년 만이었다. 나는 서문에서 삼전도까지 여러 번 걸었는데 쉬엄쉬엄 3시간쯤 걸렸다. 인조가 내려올 때는 길바닥이 얼어 있었고 대열이 길었으니까 4-5시간쯤 걸렸지 싶다. 서문에서 삼전도까지 걸어갈 때 조선 임금의 내면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는 일은 참혹하다. 이 얼음길을 내려가면서 임금은 비로소 아비가 되는 것인데 이 아비의 아비 되기는 우선 치욕에 몸을 담그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디는 것이었다.
남한산성 서문의 문루는 후세에 새로 지은 건물이지만 통용문의 밑돌은 투항하러 나가는 임금을 직접 목격했던 그 돌이다. 나는 남한산성에 갈 때마다 이 돌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 이 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음으로써 어떤 표정에 도달하는데 그 드러남은 무표정이다. 거기에는 이락 두 글자조차 없다. 서문 쪽은 햇볕이 들지 않아서 늘 어둡고 습하다. 돌의 침묵은 완강하다. 저도 남한산성을 참 좋아해서 여러 번 갔었는데요. 김훈 작가님이 쓰신 남한산성이 원작인 영화 남한산성 다들 보셨지요? 저도 그 영화 보고 다시 남한산성을 올라가서 이 서문을 그 영화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서문을 통해서 300명이었나요? 그 병사들이 죽창에 찔려가면서 제대로 된 전략도 없는 그 장군 이름이 뭐였죠? 지휘관들에 의해서 그 쫓겨나가서 그냥 다 전멸했었잖아요. 그리고 인조가 또 지금 이 장면 머리를 조아리기 위해서 걸어나갔던 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다시 그곳을 다녀와서 제가 그 책을 낸 후에 매일경제에 열꼭지에 그 칼럼을 쓴 후에 지금 그 발병으로 인해서 중단을 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꼭지를 사실은 저도 이 장면에 대한 그 얘기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갔을 때 정말 예전과는 다른 그런 여러 감정을 가지고 그 서문을 보게 됐었는데 그 통영문의 밑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음으로써 어떤 표정에 도달하는데 그 드러남은 무표정이다. 거기에는 이락 두 글자조차 없다라는 이 표정, 그 문장이 지금 또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다음에 남한산성 갈 때 이 밑돌을 한번 찾아보고 이 무표정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남한산성 오르시면 한번 이 밑돌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맑음 감옥문을 나왔다. 남대문 밖 윤간의 종의 집으로 갔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정유년 1597년 4월 1일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순신은 3월 4일에 투옥되어서 3월 12일에 한 차례 고문을 받고 3월 30일에 또 한 차례 고문을 받을 뻔했으나 2차 고문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그가 감옥을 나와서 쓴 첫 번째 문장은 감옥문을 나왔다이다. 난중일기를 읽을 때 이 문장은 벼락처럼 나를 때린다. 이 문장은 남한산성 서문의 밑돌처럼 무수한 표정을 감춘 채 무표정하다. 이순신은 한산 수영에서 체포되었다. 삼도 수군 통제사의 명예는 짓밟혔고 죽음이 예비되어 있었고 몸에는 고문이 가해졌다. 그리고 다시 계급장 없는 병졸의 신분으로 백이종군길에 나설 때 이순신이 자신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 했던 임금과 그 주변의 문신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후인들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는 부지런하고 꼼꼼한 기록자였지만
매맞고 백이종군하는 자신의 내면에 관해서는 한 글자도 쓰지 않았고 술자리에서 부하들에게 이런 반구도 말하지 않았다. 쓰지 않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말하여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들끓고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감옥문을 나왔다는 이 무서운 단순성은 그의 완강한 침묵을 예고하고 있다. 졸작 소설 칼의 노래를 쓰면서 나는 이 침묵의 내면에 다가갈 수 없었고 무서웠다. 나의 두려움은 남해 이락사에 서린 삼엄한 기운에 닿아 있었다. 나는 다만 이순신이 이 침묵의 힘으로 명량에서 이기고 다시 노량에서 이기고 이긴 자리에서 죽고 죽어서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그가 자신의 내면에 얽매여서 그것을 발설하고 묘사했더라면 그는 12척 배와 지친 부하들을 이끌고 명량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직도 12척이 남아있고 제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의 상소문 문장은 감옥문을 나왔다의 단순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순신이 갇혀있던 감옥은 지하철 1호선 종강역 1번 출구 앞 SC 제1은행 자리에 있었다. 여기서 남대문 밖 윤간의 종의 집까지 걸어갔다고 하니까 몸이 아주 망가지지는 않았다. 수록한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이날 이순신은 저녁 무렵에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영의정 류성룡을 만났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했고 닭이 울 때 파하고 나왔다. 이날 밤 영의정과 백이종군하는 죄인 이순신은 임금의 심기, 조정 세력들의 동태, 전황 분석, 전쟁 대비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터인데 그 내용은 둘만이 안다. 이순신은 이 대목도 쓰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백이종군은 완강한 침묵으로 시작되고 있고 침묵의 힘은 명량에서 노량으로 이어진다. 이순신이 자신의 내면을 토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신상에 다가오는 정치적 박해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은 체포되기 전인 1596년에 해남 현감 류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고로 장수된 자가 변변치 않은 공로만 있어도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던 일이 많은데 나는 도적이 물러가는 날에 죽기만 하여도 유한이 없겠다. 공로가 죽음일 수도 있다는 이 불의한 세상의 더러움을 이순신은 알고 있었고 도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끝내는 날 그는 바다에서 전사했다. 이락사가 그의 사당이다. 을미년 1595년 4월 29일 새벽 2시부터 비가 내렸다. 노윤발이 미역 99동을 따왔다. 을미년 11월 21일 저녁에 청어 1만 3240두름을 이종호가 받아가서 곡식을 샀다. 병신년 1596년 1월 6일 비가 계속 내렸다. 오수가 청어 1310두름, 박춘향이 787두름을 바쳤다. 하천수가 받아다가 말렸다. 황득중은 202두름을 바쳤다. 병신년 1월 9일 흐림, 춥기가 살을 베고 찢는 듯했다. 오수가 청어 360두름을 잡았다. 하천수가 실어갔다.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생선의 마리수를 끝자리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가 직접 세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고받은 사항을 그는 정확히 기록했다. 한 두름은 생선 20마리를 두 줄로 묶은 단위이다. 을미년 11월 21일에는 청어 1만 3240두름을 내갔다고 하니까 26만 4800마리다. 이 물량을 하루에 다 잡은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어획이다. 겨울에 이 물고기들을 두rum으로 엮으려면 병사들은 손시려웠을 것이다. 오수는 물고기를 잘 잡는 병사였다. 고기잡이에는 늘 오수가 나온다.
하천수는 물고기를 마을에 내다 팔아서 곡식을 사오는 병사였다. 노윤발이 가져온 미역은 100동이 아니라 99동이었다. 이순신의 숫자는 그의 정신의 한 풍경을 보여준다. 그는 바다의 사실에 정확히 입각해 있었다. 전쟁은 신통력이 아니라 사실의 힘으로 치르는 것이다. 그의 생애에서 사실과 침묵은 나란히 간다. 명량의 12척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었다. 이 12척은 많으냐 적으냐를 물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12척은 그가 입각해야 할 사실이었고 그의 당면 현실이었다. 그는 그 12척 위에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세웠다. 그의 용기는 12척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이다. 무술년 1598년 10월 7일 맑음 아침에 송한년이 굴량 4돼, 겉곡식 1돼, 기름 5돼, 꿀 3돼를 바쳤다. 김태정은 벽살 2섬 1마를 바쳤다. 이 일기는 그가 노량바다에서 전사하기 40여일 전에 쓴 기록이다. 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구국 영웅의 마지막 날들이 이처럼 겸허할 수가 있는가? 그의 많은 군사들에게 굴량 4돼, 겉곡식 1돼가 대체 무슨 보탬이 되었겠는가? 김태정은 벽살 2섬 1마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순신은 끝자리 숫자까지 기어이 적어 놓았다. 그에게는 1돼 1말이 소중했을 것이다. 1말은 많거나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난, 그의 정직성, 그의 사실성에 나는 눈물겨웠는데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굴량 4돼를 가져온 송한련은 이순신의 군관으로 개전 초기부터 종전까지 이순신을 가까이 모셨다. 그는 전투원이며 또 식량 조달을 위해 어부일까지도 했다. 그가 가져온 굴량 4돼는 늘 내 마음을 옥죄는다. 남의 일학사에 가면 나는 늘 이순신의 무서운 침묵과 송한년의 4돼를 생각한다. 나는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극단들을 동시에 품고 있음을 알았다. 이 극단들이 하나의 인격 속에 합쳐지면서 그는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간다. 그는 싸우는 7년 동안 123번 군율로 부하를 처벌했고 그중 28번은 목을 베어서 사형에 처했다. 충무공 이순신 전집 5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밖의 죄인은 곤장으로 때리거나 옥에 가두었다. 이순신의 부대라고 해서 다들 용맹하고 충직한 자들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조직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순신의 부대에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다. 전투 중에 도망가는 자, 굴량민을 돌리는 자, 군사시설과 배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못쓰게 만든 자, 군대 안 가려고 도망친 자, 적에게 투항한 자, 집단 탈영한 자, 적과 내통한 자, 부녀자를 강간한 자, 병영 안에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음란한 짓을 한 자, 이런 경우에는 여자들도 혼내주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민심을 동요시킨 자, 백성의 마을에 내려가서 행패 부리고 개를 잡아먹은 자, 명나라 장수를 접대할 때 조선 여자를 동원해서 심부름시킨 자, 작전 해역에 들어와서 물고기를 잡은 자, 배를 만들어 오라는 기의를 어긴 자, 아무 잘못이 없는 병조를 매질한 상급자, 백성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자, 술 취해서 개기는 자, 건방지고 버르장머리 없는 자, 군대 예절을 지키지 않는 자, 무장을 갖추지 않은 자 등등 장군의 속을 썩인 자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적전 도주, 부녀자 강간, 유언비어 유포, 굴량미 절취, 집단 탈영 등은 모두 목배였다. 이순신은 죄인들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죄인의 이름을 밝혔고 곤장 때린 대수를 숫자로 기록했다. 이순신의 치죄는 엄격하고 신속했다.
죄는 지체 없고 가차 없이 버리따랐다. 방담마을의 박몽세라는 병졸은 석수였는데 채석장에서 행패 부리고 이웃집 개에게 피해를 미쳤다고 해서 곤장 80대를 맞았다. 곤장 80대면 몸이 부서졌을 터인데 박몽세는 평소에도 행패가 심했던 모양이다. 이순신은 병졸이나 백성들을 처벌했을 뿐 아니라 군수, 현감 같은 고위직 관리들이나 초급 장교들도 군율을 어기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붙잡아 와서 곤장을 때렸다. 장흥부사, 나간 군수, 보성 군수, 진도 군수, 무안 군수, 한평 현감, 영암 군수, 하동 현감, 해남 현감들은 기일 위반, 근무 태만, 명령 불복종 등의 죄목으로 끌려와서 곤장을 맞았다. 하동 현감은 90대를 맞았고 해남 현감은 10대를 맞았다. 90대를 맞으면 몸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밖에 만호, 군관, 병졸, 종들도 숱하게 끌려와서 곤장을 맞았다. 부하를 목매거나 곤장 때릴 때 이순신은 어떠한 감정도 노출하지 않는다. 목 베었다, 때렸다, 가두었다가 전부다. 그는 자비로운 장군이 아니었고 무자비한 장군도 아니었다. 자비나 무자비로 재단할 수 없이 일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그는 걸어갔다. 나는 이 무정한 문장들을 읽으면서 목 베었다, 때렸다 뒤에서 슬픔을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순신을 느꼈다. 그는 말하지 않고 갈 길을 간다. 이순신의 어려움은 적은 군사로 큰 적을 맞아야 하는 전투뿐 아니라 식량 부족, 병졸들의 탈영, 겨울 바다의 추위, 전염병 등이었다. 이 어려움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순신 함대의 판옥 전선은 배 한 척에 120명 이상이 타고 있었다. 배는 노를 저어서 이동했다. 노젓는 격군들의 노동과 훈련은 가혹했다. 전투가 벌어지면 격군장의 북소리에 맞춰서 저회전 우회전 해야 했고 적선을 들이받을 때는 더욱 빨리 저어야 했다. 계살년 1953년 2월 3일에는 격군 80여 명이 배를 훔쳐 타고 집단 탈영했다. 이순신은 추격대를 보내 이들을 붙잡아 와서 주모자들을 그날로 목베었다. 흥양의 어부 막동이는 탈영하는 격군 30여 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즉각 목이 베어졌다. 어부들의 배가 집단 탈영에 이용되는 사태는 심각한 위기였다. 충청 수영에서는 배에 불이 나서 격군 140여 명이 불타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계사년 8월 19일에 이순신은 장계에 이렇게 썼다. 장계는 그 임금께 위에 보고하는 그런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이 이끄는 수군만 계산해봐도 사보와 격군에 합쳐서 본래의 수는 6,200여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과 올해에 전사한 수와 2, 3월부터 오늘까지 병들어 죽은 자가 600여 명에 이릅니다. 겨우 살아남은 군사는 아침 저녁 먹는 것이 고작 두세 홉도 되지 않아 굶주림과 피곤함이 번갈아 극에 달해 활을 당기고 노를 젓는 일을 결코 능히 할 수 없습니다. 순천, 나간, 보성, 흥양 등의 고을에 있던 군량 680여 섬을 지난 6월쯤 날라와 나누어 먹었으나 다 썼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이순신은 전량 사태를 임금에게 보고했지만 임금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가보년 1594년의 일기에는 1월 19일 영남 여러 배들의 활군, 격군들이 거의 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 참혹하여 들을 수가 없다. 1월 20일 살을 내듯 춥다. 여러 배에 옷 없는 병졸들이 목을 움츠리고 앉아 주위에 떠는 소리는 차마 듣기 어렵다. 군량마저 도착되지 않아 더욱 답답하다. 라고 적혀 있다. 이날의 일기는 그의 엄중한 침묵 밑에 깔린 슬픔과 고통을 건조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다.
7월 3일 음란한 여자를 처벌했다. 각 배에서 여러 번 군량을 훔친 자를 처형했다. 9월 11일 남평의 생리와 순천 격군으로 3번이나 군량을 훔친 자들을 처형했다. 처럼 군량 절도 범죄를 다스린 기록들이 자주 나온다. 생리와 격군이 3번이나 군량을 훔쳤다면 배가 고파서 끓여 먹으려고 소량을 훔친 것이지 빼돌려서 팔아먹으려고 다량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팔아먹으려고 훔쳤다면 작물 매수 조직이 잡혀왔어야 한다. 가보년 7월 3일에는 음란한 여자를 처벌했고 같은 날에 군량 절도범을 사형했다고 하니까 굶어 죽어가는 판에도 음란녀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상대인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음란녀는 불특정한 다수남을 상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병졸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군량을 훔쳤고 훔치다 걸리면 사형당했다. 병졸들은 죽지 않으려고 탈영했고 탈영하다 잡히면 베어졌다. 이순신은 살려고 도망치는 부하들을 붙잡아서 목베었다. 격군이 없으면 배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도망치는 격군을 목베지 않아도 배를 움직일 수 없다. 난중일기의 메마른 문장 속에서는 춥고 배고파서 도망치는 부하들을 목베는 이순신의 마음의 풍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순신의 바다는 인간 새의 고해다. 그는 그 고해를 끝까지 건너갔다. 이순신은 한바탕의 전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소상히 적어서 임금에게 보냈다. 이순신의 장계는 그 참머리 우터가 문신들의 장계와는 판이하다. 이순신은 고사나 고전의 글을 끌어들이면서 임금의 덕성을 찬양하는 상투형을 벌이고 삼가 무찌르고 붙잡은 이를 보고합니다. 라는 첫 문장으로 대뜸 시작한다. 나는 이 문장에서 그의 무인적 에토스를 느낀다. 에토스는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사회 집단이나 민족 등을 특징 짓는 기풍이나 관습, 인간의 습관적인 성격 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의 무인적 에토스를 느낀다. 그는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부하들의 이름과 공적을 모조리 적어서 임금에게 보냈다. 지금 그들의 이름은 모두 기록에 남아있다. 맞붙어 싸울 때 관노비 기이, 관노비 난성, 토병 박고산, 격군 박궁산들은 전사했고 그 밖에 수많은 관노비, 사노비, 절에 딸린 노비, 내수사 노비, 어부, 격군, 토병들은 부상당했는데 이순신은 이들의 이름 석자와 작은 전공까지 세세하게 적어서 임금에게 보냈다. 이순신은 이들의 처자식들에게는 구제를 위한 특전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임금에게 청원했다. 그 음혹한 신분제 사회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천민들의 이름을 적어서 임금에게 보내고 원호를 요청했다. 군유를 어긴 자들을 가차없이 목베고 전사한 노비들의 이름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고 공로를 챙기는 그 양극단을 그는 하나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 노량은 그의 마지막 바다이다. 명량에서 노량으로 나아가는 정유년 겨울에 그의 일기는 때때로 비와 눈이 내렸다. 서북풍이 불었다. 눈이 내렸다. 흐렸다 맑았다 뒤범벅이었다. 처럼 간단한 한 줄이다.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전쟁의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눈부라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역사의 한 장면으로만 무심히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세세히 떠올려서 그려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그 참담한 심정을 독자로서 또 후세인으로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다
여러 고증이 되는 책들을 통해서 살펴서 그려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글은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통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